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은 639조 원으로 13년 만에 규모를 축소했지만 민생과 약자 복지 예산은 늘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신청할지 검토 중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석방 뒤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순핵 영국 신임 총리가 긴축을 예고했습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출신 총리 선출에 인도는 환호했습니다. 푸르밀에 원유를 공급해온 축산농가들이 사측의 일방적 영업 종료 통보에 상복을 입고 항의했습니다. 우유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등굣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덮쳤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추정됐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사태 파장이 지역 건설 업체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은 도산 위기라며 전임 도지사 시절 강원도가 보증을 선 만큼 강원도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술과 담배 지출이 역대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한 원인으로 해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부터였습니다. 과거 야당도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 피켓을 들거나 박수를 안 치거나 기립을 안 하는 등 항의의 표시를 하기는 했죠. 그러나 오늘처럼 제1야당이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169석 거대 야당의 빈자리는 더 커 보였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어느 정도나 경색돼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먼저 두 기자가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지출이 줄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늘었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나라 빚이 1,000조가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빈자리를 지나쳐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선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5개월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았다는 말로 시정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 신인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의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축소됐습니다. 607조 원이었던 올해 본예산보단 늘었지만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 679조 원보단 40조 원가량 줄은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재정 운용으로 나라 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 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다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늘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12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올려 수혜 대상을 늘리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도 전년도보다 8조 7천억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윤 대통령은 12월 2일인 법정 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해달라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지만 야당이 본회의장 불참으로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원만한 합의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연설을 통해 현재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이미 마무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북한의 이딴 도발을 7차 핵실험으로 가는 단계적 시나리오라고 평가했는데 윤 대통령은 한미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한 압도적 대북 억제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며 위협적인 도발은 유엔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 연합작전 계획에 미국 핵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포함하거나 9.19 군사 합의를 무기한 효력 정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결단과 대화를 전제로 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정치, 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약속한 경제적 지원에 이어 미북 관계 정상화와 같은 정치적 지원 의지도 함께 표명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현무미사일과 F-35A 전투기를 비롯한 한국형 삼축 체계 강화를 국방예산 첫 번째로 언급했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방어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삼축 체계의 유효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오늘 국회 상황 보셨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죠. 민주당은 예산안과 각종 법안 심사에 압도적 의석의 힘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곧바로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 꽉 막힌 전국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연단으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양옆 좌석이 텅 비어있고 여당 의원들만 박수를 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민주당 의원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국회 본청에 모여 윤 대통령 규탄 구호를 외쳤고 국회 모여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한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땐 침묵 시위를 하기로 했지만 일부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정연설엔 국민의힘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 의원 122명이 참석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먼저 찾아가 악수했고 텅 빈 민주당 의원 자리를 지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환담회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정치 도의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서 협조를 기대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예산 심사에 그 어느 해보다 철저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 대한민국 민생을 보이콧했다며 민주당이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입법권을 당대표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도록 맡겨놓고 국정 현안, 민생 문제에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정의당도 민생 파탄의 책임은 결국 야당에 돌아올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제1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이후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전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실 취재기자와 오늘 상황부터 연말 예산 전국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황선영 기자,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정말 처음 보는 장면이 연출됐어요. 네, 34년 전인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 시정연설이 시작된 이후에 야당이 본회의장에 불참한 건 처음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한 대치 국면 속에서도 여야가 어렵게 국정감사를 계속해 왔는데요. 야당이 오늘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하면서 대화를 통한 협치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장에도 안 들어왔고 그에 앞서 하는 국회의장이 왜 주재하는 차담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불참했는데 이것도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그동안 의장 주재의 차담은요, 국회 상황과 무관하게 관례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청와대와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대북정책과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장 해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는데요. 당시 홍준표 대표가 여야 대표 청와대 오찬에는 2차례 불참했지만 시정연설 차담엔 참석했고 본회의장에도 들어갔었습니다. 그 당시 문 대통령이 오늘은 오셨냐 이렇게 물으니까 홍 대표가 여기는 국회지 않냐 이렇게 답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의 행동을 보면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갑니다. 협조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런 건데, 그래서 예산안 처리를 민주당이 안 해주면은 사실상 안 되는 건데 대통령 고민이 크겠습니다. 네,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가 담긴 첫 예산안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야당 보이콧 예고에도 국회를 찾은 건 역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예산안 처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향후 국정과제 추진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과 같은 큰 폭의 예산 삭감과 또 예산 반대를 벼르고 있어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여야 갈등도 격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왜 여야가 일정 부분 의견을 좁혔던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논의가 당분간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여야는요, 지난달 초 종부세 완화를 일부 합의했는데 강대강 대치 전국의 조세특례법 개정 시한을 넘겼고 또 정부안 기준으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 3천 명이 도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협치 상실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인데요. 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12월 1일 정부안이 자동 상정됩니다. 정기국회 기한인 12월 9일은 물론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준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전례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까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국정은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상황에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내년 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리더십을 찾고 또 일찌감치 총선 준비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겪고 있는 이른바 대표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의 단일 대우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단일 대우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검찰 수사가 더 진행될수록 이른바 반명 진영의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 주류는 친명 진영이기 때문에 총선을 겨냥한 당내 노선 투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은 8억 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자금의 전달 경위를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 남욱 변호사가 자금을 만들고 정민영 변호사를 거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던 정민영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이 돈이 건네졌다고 지목한 시점과 장소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용 부원장이 만난 걸 봤다는 겁니다. 김용 부원장 측 해명까지 김보건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함께 공직을 떠나면서 설립한 유원홀딩스 사무실. 검찰은 최근 정 변호사로부터 지난해 4월 김용 부원장이 이곳을 찾아 유 전 본부장을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시점을 지난해 4월로 장소를 유원홀딩스로 특정했는데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돈을 만든 남욱 변호사나 중간 전달자인 정 변호사,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건물 CCTV와 차량 이동 동선 등을 모두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용 부원장 측은 방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 전 본부장이 사무실을 내서 인사차 간 것이라며 돈 수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적시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3년 성남FC의 전신인 성남일화를 인수 시도했다가 후원 기업을 찾지 못해 포기한 안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안산시의 기업 접촉 기록을 확보해 대가성 후원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와 비교 분석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인이 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김 처장을 모를 수 없다며 구체적 정황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2015년 1월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 옆 노란 셔츠를 입은 남성이 보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해 말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고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검찰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호주 출장에서 함께 골프 치고 카트까지 셋이 같이 타고 다녔다며 폭탄 발언을 하면서 재판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검찰이 아니니까 검찰 입장 말씀드릴 수는 없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발언이 재판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 증언인 만큼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용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신변 보호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의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은 2015년부터 고가의 서울 아파트를 2채 사들였는데 검찰은 이 자금이 대장동 팀에서 받은 또 다른 불법 자금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의 당시 월급이 300만 원인데 어떻게 아파트를 사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저축한 돈과 부인의 신용대출로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김용 부원장은 5년 전 이 아파트 157제곱미터형을 부인과 함께 이른바 갭 투자로 사들였습니다. 2017년 이 아파트의 가격은 14억여 원이었습니다. 김 부원장은 전세 세입자의 6억 5천만 원을 제외한 7억 5천만 원으로 해당 집을 구매했습니다. 앞서 2015년에도 김 부원장은 목동의 한 아파트를 약 8억 원에 샀습니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3억 7천만 원을 빼면 4억 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보통 갭 투자는 대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3년 동안 10억 원이 넘는 돈을 조달한 겁니다. 김 부원장이 아파트를 사들인 시기는 모두 성남 시의원 시절. 이와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월급이 300만 원인데 여의도로 이사 갔다며 자금 출처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저축한 돈과 부인이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로 충당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팀에서 받은 또 다른 자금이거나 다른 곳에서 받은 불법 자금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금 흐름 전반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검찰 수사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좁혀오자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방탄국회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 패배 직후 무리하게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까지 거머쥔 배경을 두고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란 지적이 많았죠. 결국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까지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당내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거론한 건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국회의원이시고 현재는 회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거나 체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국회 동의를 요청해 와야 하죠. 원내대표와 함께 거대 야당의 원내 일정을 조율하는 수석 부대표가 이재명 방탄국회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겁니다. 친이재명계 자장인 정성호 의원도 당일각의 이 대표 사퇴론을 일축했고 경선을 통해서 당선된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 때 묵비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는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체포 특권 제한을 주장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수사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또 요구를 하면 뭐 하시는 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 여당은 거대 의석을 이 대표 방탄에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드릴 자신이 없으면 정치를 그만두고 눈물 연기를 앞세워 배우하시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김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 당사자인 한 장관도 민형사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국정감사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거란 관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 해석도 많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술자리 의혹에 근거를 대라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반발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의혹을 제보한 인터넷 매체와 협업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제가 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김 의원은 사무실 직원들과 제보자 녹음 파일을 풀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의 국회 발언 자체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협업 발언이 인터넷 매체와 허위사실 유포를 공모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한 장관도 민형사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면허증이나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한 시민단체는 허위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명예훼손을 하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장관직을 걸겠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금 전 순핵 총리 내정자가 영국의 50대 총리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순핵 신임 총리는 취임사에서 경제위기 돌파를 강조했고 분열된 영국을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경제통 순핵의 이 취임에 일단 금융시장은 안정세로 화답했지만 전임 트러스 총리의 감세 정책의 후폭풍을 수습해야 하는 등 온갖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역사상 첫 인도계 총리이자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 순핵 신임 총리가 연단에 오릅니다. 취임 50일 만에 가장 단명한 총리로 퇴장하는 트러스 총리의 뒤를 잇게 됐습니다. 취임사에서 순핵 총리는 산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Economic stability and confidence at the heart of this government's agenda. 앞서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트러스 전 총리의 대규모 감세와도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취임사에선 다양성을 강조했는데 분열된 보수당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계파에 관계없이 여러 인사들로 내각을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I will unite our country not with words, but with action. 경제통 순핵에 취임해 영국 국채 금리가 내리는 등 일단 시장은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트러스 전 총리의 감세 정책에 타격을 수습해야 하는 데다 지지율이 급락한 보수당을 재건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순핵 총리의 취임은 정치 경제적 의미를 제외하고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게 영국 내 반응입니다. 인도에 뿌리를 둔 백인이 아닌 정치인의 이 당선 자체가 영국 다문화주의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겁니다. 인도에서도 새 총리의 취임을 역사적인 일이라며 반겼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준 기자입니다. 힌두교 최대 축제날 전해진 순핵 총리의 당선 소식에 인도계 이민자들은 환호했습니다. It's almost a watershed. It doesn't matter what background you're from now, that you can rise up the ranks to the positions of power.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파키스탄계 스코틀랜드 노동당 대표는 우리 조부모들이 정착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프랑스나 독일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는 유럽연합 외교관의 발언을 인용해 영국의 성숙한 다문화주의를 추켜 세웠습니다. I think it's barely featured in any discussions within the UK about his coming forward as a candidate and becoming prime minister. 바이든 대통령도 순핵 총리를 축하했습니다. Pretty astounding. A groundbreaking milestone and it matters. It matters. 축제가 한창인 인도에선 순핵 열풍으로 열기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साल अब मेरे को लगता है इंडियन ब्रिटिश पर राज करेंगे for next 200 years.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순핵의 당선이 축제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다며 가교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인도 매체들도 역사적인 날로 흥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유제품 기업 푸르밀에 원유를 납품하던 축산농민들이 본사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 푸르밀이 일방적으로 영업 종료를 통보하는 바람에 몇십 년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끊겼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제 매일 짠 우유를 버려야 할 상황이라면서 우유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푸르밀 정문을 향해 우유팩이 날아듭니다. 푸르밀에 원유를 납품해온 농민 60여 명이 본사를 찾아 일방적인 영업 종료에 반발하며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푸르밀 대표 신동환은 각서하라! 푸르밀과 직속 계약을 맺고 40년 넘게 원유를 공급해온 농민들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120억 원 넘는 빚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준 원유 커터량을 우리가 빚을 얻어갖고 샀는데 이것이 이제 푸르밀이 우리 닫게 되면은 우리는 그거 휴직공약이 되잖아요. 전체 농가 수불농가 따지니까 120억이 넘어요. 농민들은 푸르밀에 우유를 납품할 수 있는 일종의 영업권인 쿼터를 인수해 줄 것과 갑자기 거래처가 끊긴 데 따른 손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대화를 요청했지만 담당 임원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제대로 된 협상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대신해서 이제 대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회사 임원이 아무도 없으니까 누군가는 대화 상대가 돼줘야 될 것 같아서 나온 거고. 농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해줄 거 하나도 없다. 돈이 있어야 뭘 해줄 거 아니냐. 그런 협상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푸르밀 직원들도 망연자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은 회사 측에 공개 매각을 해서 직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인데 사측이 사업 종료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푸르밀이 사업 종료와 함께 전 직원 해고 통보를 한 지 일주일 만인 어제 신동환 대표가 처음으로 노조와 만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중재해 만들어진 자리로 2시간 반가량 비공개로 대화했습니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단 대화를 오갔고 회사 측에서도 성실히 노력하겠다. 푸르밀 측은 4년 이상 적자가 누적됐고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입장. 노조 측은 직원들은 인원 감축과 임금 삭감 등에 나섰지만 회장이 임금을 100% 수령하고 퇴직금을 30억 원 타갔다고 반발합니다. 직원들은 사측의 안일한 경영이 문제였다며 공개 매각이라도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해고 절차도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조 등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는 통보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데 푸르밀 측은 사업 종료 44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 종료를 먼저 선언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푸르밀 노사는 오는 31일 2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측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 없이는 정상화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또 출근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 노선은 1시간 이상 지연돼서 시민 피해가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장현 시위는 1년 가까이 주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서울교통공사, 경찰, 정부 어느 하나 적극적 해결에 나서지 않는 데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가 시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이동식 철창에 탄 장애인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열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휠체어 등을 탄 전장현 회원들이 한 사람씩 승차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열차는 10분 넘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전장현 시위로 4호선 상행선이 최대 76분간 지연되는 등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다는 한 30분 정도 늦은 것 같기는 한데 오면서 알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작년 12월 시작된 전장현 시위는 오늘이 41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맞춰 열렸습니다. 지하철 승객들의 고객 불편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강제 조치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건 위법이지만 경찰은 단속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불법 사안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장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수사가 진행되고 노력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안인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등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다며 적극적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전장현은 정치가 책임져야 한다며 장애인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등굣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덮쳤습니다. 5명이 크게 다쳤는데 졸음 운전으로 추정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더니 길 가던 초중학생 5명을 그대로 덮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주차 차량까지 뒤집어지고 바로 옆 상가 건물도 부서졌습니다. 우리 집겠다고 아까 끝내고 부서지는 소리가 또 나와보니까 좀 애들이 많이 쓰러져 있었던데.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충남 금산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초등학생 4명과 중학생 1명 가운데 2명이 중상을 입었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들은 걸어서 13분 걸리는 학교로 등교하던 길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대학생 A씨는 졸음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졸음 운전으로 인해서 아무튼 중앙선 넘어서 인도까지 돌진한 거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서 수천만 원을 송금하던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이 시민신고로 붙잡혔습니다. 5만 원짜리 현금 뭉치를 중국인 계좌로 송금하는 걸 수상하게 여긴 70대 시민의 눈썰미 덕분이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에게서 종이 가방을 건네봤더니 근처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금 기기로 갑니다. 주민 70대 A씨가 뒤에서 한참을 기다리자 이 남성이 순서를 양보합니다. A씨는 현금 뭉치를 쌓아놓은 채 중국인 계좌로 입금한 영수증 더미를 발견하자 전화금융 사기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돈 봉투에 5만 원짜리가 꽉 찼어요. 여기 사람이 흔히 쓰지 않는 이름이에요. 100만 원씩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전화금융 사기 수거책이었고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긴급 생활 자금이니까 저금리 2.5에서 5%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거책은 3천만 원 가운데 900만 원을 이미 송금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2,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송금한 계좌를 추적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단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우리 국민의 술과 담배 지출이 역대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한동안 흡연율도 술 소비도 줄었었는데 다시 소비량이 는 겁니다. 특히 이게 IMF 때 나타난 현상이기도 해서 불안을 키웠습니다. 김충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업사원 A씨는 요즘 술 마시는 횟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실적 압박이 커지며 주 1, 2회 정도던 음주량이 3, 4회로 늘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좀 해지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고 신규로 계약을 또 해야 하는데 좀 미루는 운동을 하면 좋은데 빨리 스트레스 해소하고 싶어서 좀 술을 마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우리 국민이 술과 담배를 사는 데 쓴 돈은 4조 3,800억 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폭등으로 씀씀이가 줄어드는 가운데 술, 담배 소비는 늘어난 겁니다. 술, 담배 지출은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워라밸이 강조되며 회식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 다시 감소했는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며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실제 경제가 나쁠 땐 술, 담배 소비가 폭증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술, 담배 지출은 전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환율과 물가는 치솟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란 비관론이 스트레스를 키웁니다. 심리적으로는 이미 경기 불황이 시작됐다, 한국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너무나 정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거리두기가 풀리며 회식이 다시 늘어난 점도 술, 담배 소비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이 치솟는 금리에 대출을 미리 갚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죠. 이럴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걸 내야 하는데 대출을 갚는 금융 서민들로서는 이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자의 수수료까지 챙기는 은행권이 서민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대출 중도 상환을 위해 은행을 찾은 자영업자 이모 씨. 2년 전 변동금리 4.2%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금리가 6.54%까지 뛰자 대출금을 미리 갚기로 결정했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자 탓에 울며 겨자 먹는 판단을 내린 건데 중도 상환 수수료도 부담이 됩니다. 그때마다 갚는 거지. 그냥 500, 1000, 1500을 갚아서 이제 끝났고 2중고, 3중고가 되는 거지. 치솟는 금리 속에 올 들어 8월까지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중도 상환 건수는 모두 33만 7천여 건. 지난해 전체 규모와 비슷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로 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은 1,390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은행권 건전성이 높아진 데다 은행들이 이자 수익에 더해 수수료까지 챙기고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대 금리 차이 또는 다른 형태의 수수료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은행업계에선 차주가 중도의 대출을 상환할 경우 초기 비용의 회수가 힘들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올 겨울 코로나 재유행이 전망됐죠. 이 주춤하던 하루 확진자가 오늘 한 달여 만에 4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7차 유행 초입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한동안 감소세가 이어지며 한산한 모습이었지만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43,759명으로 4만 1천여 명이던 지난달 21일 이후 34일 만에 다시 4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2만 명 선을 계속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보이면 그때 비로소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만 명대 후반까지 늘어났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유행 척도인 1을 넘어섰습니다. 일부에선 7차 대유행 입구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확산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7차 대유행은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BQ.1 변이가 주도할 전망입니다. 확산 속도가 워낙에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유입됐을 때에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당국은 내일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화이자 2가 백신을 포함한 동절기 예방접종 확대 계획을 발표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의 파장이 지역 건설업체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 중이던 한 건설사는 은행 대출이 막혀 부도를 맞았습니다. 레고랜드 기반 공사에 참여했던 수십 개 업체는 130억 원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크레인은 멈춰섰고 작업하는 근로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사장 인근에는 밀린 공사 대금을 달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공사를 맡았던 중경건설사는 지난달 30일 1차 부도를 맞았습니다. 강원도가 지난달 28일 법원에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한 뒤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그런 사태가 민간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위축이 돼가지고 우량 지역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레고랜드 자금 겸생 여파로 돈줄이 끊기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기반 조성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동부건설과 하도급 업체 등 28곳이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은 136억 원. 이들은 강원도가 대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줄도산을 걱정했습니다. 수령을 못한다면 저희 업체는 물론 저희 밑에 있는 업체들도 다 줄도산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 회생 절차를 걸쳐 밀린 공사 대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업체들은 회생 절차 종료까지 버틸 수 없다며 즉시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 같은 심각한 자금 경색의 또 다른 원인으로 한국전력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불을 붙인 건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이지만 한국전력이 고금리 채권을 찍어대며 시중 자금을 빨아들인 탓 역시 크다는 지적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신용등급 AAA 한전채입니다. 2년, 3년 만기에 표면금리가 5.9%나 됩니다. 이보다 신용등급도 금리도 낮은 일반 회사채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한전채로 인한 회사채 시장 가격 왜곡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올 상반기에만 14조 3천억 원이란 역대급 영업손실을 낸 한전이 이 밑빠진 독을 한전채로 메우고 있다는 점. 올해 발행한 한전채는 지난해에 2배를 훌쩍 넘긴 23조 3,500억 원으로 시중자금의 블랙홀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전채 발행은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회사채 발행 한도를 지금 현재 보다는 훨씬 높여야 우선은 자금 융통을 하면서 회사 경영이 가능하니까. 발행 속도 조절론이 제기됩니다. 물량을 쏟아냄으로써 다른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에서의 관리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탈원전 등의 정책 실패로 적자의 늪에 빠진 한전이 고신용, 고금리 채권 폭탄으로 시장을 이미 왜곡시킨 상황에서 레고랜드발 채무 불이행이 결정타를 날렸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 지수는 2년여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는데 이 가운데 자금 사정 전망이 가장 어두운 것으로 나타나 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한미양국은 어제부터 서해에서 북한의 북방 한계선 NLL 도발을 막기 위한 육해공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 공기부 양정의 기습적인 침투 상황을 가정해 탱크 킬러로 불리는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훈련이 갖는 의미는 윤동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7톤이 넘는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멧돼지라 불리는 주한미군의 A-10 공격기가 불을 뿜자 적 탱크 부대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이어 30mm 탄을 1분에 4,000발 이상 발사하는 게틀링건으로 확인 사살을 합니다. We have a lot of things. Our bullets can actually penetrate up to 4 inches of armor. And then we have other weapons and missiles on.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어제부터 한미는 서해에서 육해공 합동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북한의 공기부양정 침투 방어 훈련을 위해 탱크 킬러로 불리는 A-10 공격기와 아파치 헬기까지 투입됐습니다.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은
유사시 백령도나 연평도에 공기부양정 100여 척으로 특수부대원들을 침투시키는 작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시속 1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공기부양정을 230여 척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한 기습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해상에서 불시에 나타난 고속 함정들이 너도와 같이 해안을 집어삼킬 듯 밀려들었습니다. 이번 훈련엔 공기부양정을 타깃으로 한 국산 유도로켓 비공도 동원됐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금 전 대구 북구의 농산물 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인근 소방서 여러 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정 기자, 대구에 큰 화재가 발생했죠? 네, 오늘 저녁 8시 15분쯤 대구시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8시 27분쯤 시장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8시 3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8시 43분쯤 대응 2단계로 곧바로 격상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대응 2단계는 인접한 6곳가량의 소방서로부터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비령입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 현재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속 진화 작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 등을 보면 시장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고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소방 관계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창고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진화되면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찾으시는 분 많을 텐데요. 비싼 건 가격이 수백만 원까지 하죠. 가격만큼 성능도 뛰어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가전제품 매장. 여러 종류의 공기청정기가 진열돼 있습니다. 10만 원대부터 200만 원 가까운 제품까지 가격도 다양하고 미세먼지부터 냄새 제거까지 기능도 많아 소비자들은 고민입니다. 일정 가격 넘어가면 성능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크게 성능 같은 거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브랜드랑 가격만 보고 샀던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8종류의 공기청정기를 비교해봤습니다. 모든 제품의 미세먼지 제거 기능이 양호했는데 소음과 누전 등 전기적 안정성, 오존 발생량에서도 모두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미세먼지 제거 성능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고 제품별로는 51.5에서 85.2 제곱미터 범위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제품별 가격 차이는 최대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요금과 필터 교체 등 유지비도 제품마다 2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공기청정기의 주요 성능은 비슷한 만큼 가격과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영상 없이 귀로 듣는 드라마와 영화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블록버스터 버금가는 캐스팅과 기술력을 자랑하는데요. 녹음 현장에 이루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녹음실에서 책상을 사이에 두고 진지한 연기를 펼치고 있는 두 배우. 지난달 말 공개된 첩보 오디오 영화 극동의 녹화 장면인데 배우들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몸을 움직이거나 소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가방은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폭발물은 아닌 것 같고 영상 없이 소리로만 듣는 영화지만 공개 한 달 만에 조회수 140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친구, 극비수사의 곽경태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김강우, 유재명 등 쟁쟁한 배우들이 참여한 것이 한몫했습니다. 당장 영화로 만들기 힘들어서 오디오 무비라는 형태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달 초 공개된 오디오 드라마 역시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합니다. 오디오 드라마를 통해서 인사드리는 게 굉장히 좀 설레이기도 하고. 앞서 성우가 들려주는 오디오 드라마는 있었지만 이처럼 호화 캐스팅에 장르물이 다양해진 건 최근의 일입니다. 주 고객층이 20대, 30대층입니다. 음악과 도서, 중간 정도에 속하는 그런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는 콘텐츠가 뭘까를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은 기술의 발전이 오디오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LG와 키움의 플레이오프 2차전이 열리고 있는 잠실 야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만원 관중으로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다솜 기자, 오늘은 난타전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네, 오늘 2차전에선 어제 패한 키움이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1회 시작부터 이용규, 이정우의 연속 안타로 득점권 기회를 잡은 키움은 LG 포수 유광남이 공을 놓치는 사이 가볍게 선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키움의 기세는 2회가 절정이었습니다. 송성문의 적시타로 추가점을 낸 키움은 이용규, 이정우가 또 연속 적시타를 때리며 점수차를 5대0까지 벌렸습니다. 여기에 LG 유광남의 송구 실책까지 나오는 등 키움은 2회에만 5점을 쓸어 담는 빅이닝을 완성하며 6대0까지 달아났습니다. 여기에 4회 실점을 막는 푸이그의 환상적인 호수비까지 키움이 2차전 승리를 가져가는 듯 했지만 LG도 2대7로 끌려가던 5회 반격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김현수의 적시타로 추격에 시동을 건 LG는 요키시의 송구 실책으로 무사 2, 3루 기회를 만들었고 오지환의 희생플라이, 유강남의 밀어내기 볼넷 등 5회에만 넉 점을 추가하며 6대7 성리까지 추격했습니다. 양팀 합쳐 20안타가 넘는 난타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경기는 현재 7회가 진행 중입니다. 키움이 LG의 한 점 앞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정훈 선수 대단합니다. 내일 날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약간 춥게 느끼신 분도 있을 텐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전국적으로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대구와 서울이 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 19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제주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으로는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는데요. 화재 조심, 특히 산불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5일 화요일 뉴스타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